공식 경계선인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항로 변경을 발표한 직후에도 중국 군용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타이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6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중고거래 시장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죠. 앞으로는 명절 선물로 받은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 규제심판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규모로 개인 간에 재판매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는데요.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를 금지하는 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해석과 함께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모두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1분기 내 건기식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 대안이 마련되면 안 먹고 쌓여있는 영양소나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재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명절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요. 이런 문제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건기식은 물론 절대 이런 상품권 거래하셔선 안 되겠습니다. 2월 2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 시간 마련됐는데요. 김치와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요,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GTX 노선 발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나는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오프닝에서 언급을 잠깐 했는데요. 명절이나 생일 때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인삼을 쪄서 말린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보통은 6년간 키운 인삼을 가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코로나 때 이게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이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치에 관한 팩트체크를 준비하셨네요. 김치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많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도 많고요. 이게 사실이었어 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김치에 관해 알려진 사실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그 첫 번째 확인해 볼 내용이 김치가 나트륨 초과 섭취의 주범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사실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김치는 짜고 맵잖아요. 또 맵기 먹고요.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1일 나트륨 권장량은 성인 기준 2,000mg인데요. 네. 우리나라 성인 기준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3,389mg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예. 있는데요.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나트륨 섭취량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책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에 따르면 김치로 인해 섭취하는 나트륨량은 408mg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의 나트륨량 100g당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김치는 593mg, 단무지는 637, 멸치조림은 1418, 콩나물 무침은 620, 진미채 874, 고사리나물 471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식과 비교했을 때 나트륨량이 절대적으로 막 크게 많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그러네요. 나트륨량도 중요하지만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품에 함유된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중요한데요. 이 비율이 1대1에 가까울수록 고혈압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김치가 1.7, 네. 단무지는 15.2, 멸치조림은 4.0, 콩나물 무침 6.7, 진미채 3.6, 고사리나물 10.6 이렇습니다. 김치에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나타나죠. 세계김치연구소가 동물 실험을 했는데요. 소금을 첨가한 사료와 김치를 첨가한 사료를 먹인 그룹으로 나눠서 관찰을 했더니 김치를 첨가한 사료를 섭취한 그룹의 혈압 상승이 12%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치는 혈압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 균총,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켜서 비만을 억제한다고도 합니다. 김치가 그럼 자연스럽게 비만을 억제한다. 이 연구 결과는 나와 있나요? 네, 중앙대학교와 세계김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58,29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김치 섭취와 체중 감소와의 상관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김치를 매일 2-3차례씩 섭취를 하면 1회 미만 섭취한 그룹에 비해서 비만 지표인 체질량 지수 감소량이 약 15%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비만 남성의 경우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는 체중 개선 효과에도 김치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푸드 앤 펑션에 게재됐고요. 또 연구팀은 40세부터 69세 사이에 11만 5,726명 참가자를 선정을 해서 김치 섭취와 비만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남성의 경우 하루 1회부터 3회까지 김치 섭취가 비만 발병률을 약 12%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섭취한 배추김치의 경우 남성에서 비만 및 복부 비만 발병률이 각각 10% 낮았고 깍두기를 섭취한 남성과 여성 모두 복부 비만 발병률이 비섭취자 대비 남성은 8%, 여성은 11% 정도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영국 의학협회의 국제의학저널인 BMI 오픈에 게재됐습니다. 지금 두 가지 팩트를 체크했는데 결과 너무 좋은데요? 김치 먹으면 예. 김치 먹으면 살 빠지고 예. 또 나트륨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또 막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네. 살이 계속 빠지는 건 아닙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결과에서 제2자형 연관성을 보인 만큼 과도한 섭취는 비만 유병률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김치는 나트륨 섭취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이므로 다른 성분의 건강상의 이점을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김치를 권장해야 한다. 또한 김치 섭취와 비만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적당량을 먹으면 비만율이 낮아지다가 섭취량이 계속 늘어나면 비만율이 다시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벳 J자 모양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줄어들었다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김치의 1회 섭취 참고량은 배추김치 기준 40g입니다. 40g. 이게 40g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접시에 그 통 배추김치 이 배추김치를 썰잖아요. 칼로 썰었을 때 그 한 줄 정도 되는 그런 양입니다.
아하. 양을 생각하니까 예. 굉장히 아쉽네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분류되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김치도 발암물질이다. 예, 예. 예, 이렇게 돼 있다, 등재가 돼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지난해 7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그룹 네, 네. E, B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B군에는 절임 채소, 피클드 베지터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절임 채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절임 채소에 김치가 포함돼 있어서 김치까지 모두 위험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김치연구소는 한국 김치와 관련된 발암 연구 결과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절임 채소를 이 B군으로 분류한 설명문에 인용된 발암의 근거는 일본, 중국, 하와이의 절임 채소 연구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김치는 세계김치연구소가 김치 유산균의 항암 효능을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연구팀의 논문을 통해서 대장암, 위암, 간암, 췌장암 등의 항암 효능이 입증되고 있다. 이런 네네.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김치연구소는 보다 체계적으로 김치의 항암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정리를 해서 앞으로 김치가 이 발암물질 그룹 E, B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에 제안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김치가 우리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 거다. 중국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다 자기들 거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체크 한번 해주세요. 네, 이미 이거 여러 차례 팩트 체크가 된 건데요. 네. 나와 나와 있는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연합뉴스의 팩트 체크를 살펴보면요. 김치의 기원과 제조 변천 과정에 대한 종합적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한 박채린 세계 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 김치 역사 연구의 권위자인데요. 이 박 연구원에 따르면 채소를 오래 저장하기 위해 소금이나 술, 식초 같은 이 담금원에 두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라고 합니다. 특히 이 절임 채소는 위도가 북위 35도부터 45도에 위치한 농경 문화권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절임 채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와 지역별로 사용된 기술과 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고유한 음식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문화권의 절임 채소 계통이 이미 삼국시대 이전부터 분화됐으며 한반도는 독자적으로 발효 기술을 정착시켜왔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중국의 채소 절임은 오랜 기간 저장할 채소를 말리거나 익힌 뒤에 살균력이 강한 술이나 식초 같은 데 담가두는 초산 저장 방식의 비중이 높고요. 소금 절임을 하더라도 강한 신맛을 갖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반면 한반도의 채소 절임, 즉 김치는 채소를 장기간 저장하면서 발효까지 시키는 젖산 발효 음식이라고 하고요. 익히지 않은 생채소를 장과 소금에 절이거나 생채소 자체를 활용하며 고유의 저장 용기인 옹기에 넣어서 발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 공기가 통하지 않는 용기에 밀봉해서 보관하는 중국 파오차이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 중국의 파오차이는 김치보다는 서양의 피클이나 독일의 사우어크라우트, 일본의 스케모노 이런 것과 더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장 방식 다르고 발효 방식도 다르네요. 예. 중국 김치가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계 표준이 됐다. 예.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잘못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2020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아니고요. 중국 환구시보는 중국의 스촨성 메이산시 시장감독관리국을 주도로 중국이 국제표준화 기구의 틀 속에서 김치 산업의 6개 식품 표준을 제정하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ISO 국제표준화 기구는 각종 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쉽게 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환구시보는 중국 주도로 김치 산업 국제표준 제정, 한국 언론 폭발
족발, 김치 종주국 굴욕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국이 파오차이라고 부르는 절임 채소의 식품 표준을 제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치와는 상관이 없는데 중국 내에서 누군가 억지로 김치와 엮어서 SNS에 게시를 했고요. 이걸 황구시보가 정식으로 보도한 게 아니라 자신의 SNS 계정으로 퍼나르는 과정에서 오해를 사게 된 겁니다. 한국의 김치는 이미 2001년 유엔 국제식량농업기구 산하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국제표준으로 정해졌습니다. 2001년에요. 당시 ISO에 등록된 문서를 살펴보면 파오차이로 명시를 하면서 해당 식품 규격이 김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준 식품 규격은 김치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김치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요즘 건설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데요. 이번 주에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GTX 노선을 발표하고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해당 지역들의 들뜬 분위기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말에 개통되는 GTX A 노선도 차질을 빚고 있고 다른 노선들도 통과해야 할 관문이 첩첩산중인 것 같은데요. 이 GTX 노선 궁금한 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GTX 굉장히 얘기 들은 지 오래됐거든요. 네. 예. 근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GTX가 뭐고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0년부터 그 제안됐던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그 토지 역시 소유권이 있는데 지하 40m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이제 소유권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뭐예요? 그러니까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그런 농담을 많이 하는데 지구의 멘틀까지도 그 토지 소유주가 그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자기의 앞집에서 뭐 기름이 발견되거나 하면은 그 기름에 대해서 채굴권을 소유주가 갖게 돼요. 근데 우리는 지하 40m 이하에서는 그런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을 대상으로는 그래서 지하 40m 이하의 그 대심도를 파게 되면은 사실상 그 토지 보상을 정말 0%대 수준, 0.2% 수준의 극미한 보상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럼 미국은 내 집에서 만약에 유전이 네. 밑에서 발견됐대요. 네. 그럼 그건 내 거잖아요. 그렇죠, 내 거죠. 우리는 저희는 아니라고? 40m 이하 지역에서 발견되면 제 게 아닙니다. 아, 그래? 네네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상도 그렇고 지하도 그렇고 그래서 특정한 그 높이를 설정하거든요.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데 뭐 소위 성층권까지 권리를 줘야 하느냐 아니면은 어느 특정 높이까지 줘야 하느냐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평균적으로 지하철은 그 지하 40m 이내 구간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40m가 넘는 대심도로 파서 그 대심도를 파게 되면은 토지 보상비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그 고속으로 가는 지하철을 깔면 좋겠다고 생각한 아이디어가 2010년부터 나왔고 그게 그 철도이용 계획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GTX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네. 그리고 그 GTX가 현재는 A 노선, B 노선, C 노선 세 가지 노선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가 모두 다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5일 날이죠. 네.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난주에 정부가 2기 GTX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기 GTX 사업이라는 게 노선은 D 노선, E 노선, F 노선으로 3개 노선이 추가되고요. 네. 그리고 ABC 노선 역시 좀 더 길게 연장되는 형식으로 그 사업 확대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좀 더 이제 바이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KTX를 그 지하에 까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현존하는 지하철보다도 속도가 거의 2배 정도
속도보다도 빠른 그 200km가 넘는 그런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기획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하철도 원래는 굉장히 빠른 기구인데 근데 정차역이 많다 보니까 그 노정 속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GTX는 기본적으로 정차역 수를 최소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현 계획대로라면은 뭐 예를 들면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계획상으로는 거의 20분대 주파가 가능해요. 그리고 요즘에 지어지는 지하철들은 사실 좀 빠른 편입니다. 예, 그 신안산선이라고 해서 네. 그 안산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오는 노선이 있는데 그것도 급행 노선은 20분대에 오거든요. 종전에 있는 일반 지하철 탔을 때는 거의 뭐 50분 넘는 그런 긴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 거고 그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의 토목기술 공학은 이제 우리나라가 확보한 지 오래돼서 그래서 이런 대심도 지하철을 파거나 깊이 들어가는 거 네, 괜찮다. 아니면 거기서 그 지하철을 설치하거나 그리고 지하공사들은 사실 시작과 끝이 양쪽에서 파들어가기 때문에 그 만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만나야 되는데 뭐 과거 80년대 이전에서는 그 계측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돼서 뭐 서로 엇갈린 적도 많았고 파다가 엇갈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더 넓게 그 만나는 부분을 더 넓게 파야 되는데 그런 실수도 건설회사에서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잔실수는 거의 없고 정밀한 계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은 이제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언뜻 궁금한 게요. 그 땅가 한마디로 토지 보상비가 비싸서 깊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깊이 가는 것에 대한 비용은 크지 않은가 봐요. 네, 그게 토지 보상비랑 비교하면 그 이런 장기적인 그러니까 긴 이런 그 터널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터널을 뚫는 기계가 있거든요. 물론 기계값이 비싸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공사비가 하는데 기계가 어쨌든 계측한 그 경로대로 이제 혼자 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보상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경제성은 있죠. 만약에 네네. 그 정도 길이의 토지를 그 면적으로 보상한다고 하면은 사업비는 훨씬 더 비싸질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발표된 게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존 노선 연장하고 신설 구간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교통 현실에서 수도권 외곽에 살면서 네. 그 서울 도심까지 출퇴근이 1시간 이내. 그렇죠. 지금 아까 동탄에서 삼성까지가 20분. 네네네. 네. 현재 지금 우리나라 그 수도권 광역 교통 현실을 말씀드리면은 네네. 우리나라의 그 평균 통근 통학 시간이 평균 편도 기준으로 58분이고요. OECD 평균 기준으로 30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 2배 정도의 평균 통근 통학 시간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 통근 통학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시간 30분을 소비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그 많은 이제 현대인 지금도 아마 라디오 들으시면서 출근하신 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실 텐데 이분들이 보면은 다른 나라 대비 2배 이상의 시간을 거리에서 쏟고 있기 때문에 광역 교통에 대한 개선 요구는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광역 교통에서는 또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높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철도 비중은 또 낮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요구는 이제 과거부터 많았고요. 근데 그 또 고속으로 달릴 수 있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통근 통학 시간이 소위 30분 이내로 비약적으로 단축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GTX를 건설하게 되면은 어느 지역에서 잡아서 오더라도 그 서울 요지로 오는데 30분 이내이고 웬만하면 뭐 20분대도 올 수 있으니까 굉장한 교통 혁신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어떡합니까? 이 당장 올해 3월 말에 수서 동탄 구간이 개통되는 GTX A 노선. 근데 이게 벌써 차질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네, 이게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노선별로 말씀드리면요. GTX A 노선은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부터 아래로는 그 동탄까지 연결하는 이제 굉장히 긴 노선인데 네, 엄청 기네요. 이 네. 노선을 설계를 할 때 그 서울 삼성역에서부터 동탄까지는 GTX 노선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수요가 이제 소위 굉장히 견조할 걸로 봤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재정으로 했습니다. 정부 재정으로. 그리고 파주 운정에서부터 삼성까지는 민자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은 2개 사업자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 3월에는 재정으로 기공사하고 있었던 동탄에서부터 삼성까지는 연결을 한다는 거였는데 네. 근데 공교롭게도 삼성역은 GTX 사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동대교 지하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삼성역을 연결하는 또 다른 수많은 철도 노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역 사업은 별도로 또 발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역 구간을 놓고
이제 그 삼성역 바로 다음이 그 수서인데 네. 그 동탄에서 수서까지를 올해 3월에 개통하겠다는 게 A노선의 남부 쪽 상황이고요. 그리고 북부는 민자로 운정에서부터 삼성까지 연결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삼성까지 연결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다음이 서울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운정에서부터 서울역까지를 올해 말에 이제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파주 운정에서부터 A노선 홍보할 때 운정에서 삼성역까지 30분이면 간다고 했는데 현재는 서울역에 내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예. 이게 A노선만 이런 것이 아니고 네. 그 B노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인천 송도에서부터 이제 남양주 마서까지 가거든요. 인천 그런데 송도에서 네, 서에서 그러니까 서쪽을 관통하는 예. 이제 노선인데 그 이 노선 역시 서울을 관통하는 구간은 재정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끊어져 있죠. 민자 구간이랑 재정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문제는 재정 구간으로 발주했던 지역의 사업자가 거의 3번 정도 그 유찰되고 교체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B노선 발주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는 선정을 했는데 재정 구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B노선의 민간 사업자는 가운데 부분이 또 끊어진 형태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B노선이 2030년 준공 예정이고요. 2030년. 그리고 아까 A노선도 영동 삼성역을 포함해서 2028년에 준공할 예정이니까 일부 구간 개통은 올해 개통하지만 전체 구간 개통은 28년 개통이어가지고 전 구간에 나타나는 그런 교통 효과는 보려면 몇 년 남은 것 같고요. C노선은 그래서 전체 노선을 민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C노선은 C는 어디에서 어디예요? C는 아래로는 수원까지 가는 거고요. 수원. 위로는 그 양주 덕정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을 이제 남북으로 관통하는 그런 노선이 되는 건데 이 C노선도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ABC처럼 순차적으로 보면 얘도 28년 준공 예정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좀 사업이 더디고 뭔가 계속 교체가 되고 문제가 있는 건 돈 문제겠죠. 그죠? 네, 그 돈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나온 것은 결국 DEF라는 2기 GTX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 사실 ABC 노선 역시 처음에는 이런 광역교통망 사업을 재정으로 하려다가 이거를 민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게 됐고요. 민간 사업자는 이들 노선을 법에서는 50년까지 그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정부로 넘기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40년 정도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SOC 노선을 40년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회수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매출이 Q 곱하기 P니까 수송량 하루 일일량이 몇 명 정도 될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 정도 받을지를 고민하면서 2010년대에 공사비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A노선 제일 빠르니까 말씀드리면은 네. 민자 구간은 2조 9천억 정도 사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다른 노선들은 보면은 통상적으로 약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선 전체를 까는 거는 뭐 4주 남짓의 돈으로 깔기 때문에 이게 많은 돈이기도 하지만 광역 교통 해소하는 데 들어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건은 그 DEF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업성 검토가 나지도 않은 노선이고 그리고 ABC 역시 2010년부터 기획됐는데 2017년 넘어서야지 착공이 될 정도로 이제 사업성 검토가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DEF 노선을 뭐 35년까지 완공 짓겠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되겠냐. 그리고 종전에는 공사비가 쌌어요. 예, 예. 지금은 공사비가 거의 2배 이상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해볼 문제들이 막 떠오르는데 일단 당장 저 노선이 지나는 곳들의 부동산 가격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엄청 올랐다는 말이 있던데 막 몇천씩 올랐다 막 이러던데 사실인가요 이거? 일단 그 GTX는 네. 그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약간 큰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그 정책 발표하고 나서의 그 지금 2월 초니까 네네. 불과 뭐 한 일주일 남짓이니까 일주일 남짓 상황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그거는 이제 지금 뭐 문의만 많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사실 2020년에 그 코로나 기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승에
가장 주체가 수도권 시장이었는데 서울보다도 경기도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경기도를 더 많이 올라가게 했던 원동력이 GTX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주라든가 송도라든가 남양주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안양의 인덕원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론되는 지역들은 전부 GTX 역사 주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2020년에서 21년 동안 GTX A, B, C 노선이 갖고 있는 모멘텀을 시장이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DEF 노선을 신설을 하고 A, B, C 노선 연장한다고 하면서 일부 노선이 평택까지 연결되고 그다음에 춘천까지 연결되고 더 길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평택과 춘천에도 그런 종전 노선, 그러니까 DEF 노선은 신설이고 ABC 노선 연장도 있으니까 이미 ABC 노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들 지역에 정책 발표하고 나서 막 문의 전화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20년, 21년을 다 경험했고 금리 상승기를 다 경험했고 DSR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DTX가 그때만큼의 모멘텀은 또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ABC 역시 짓는데 막 7년, 10년 이상 걸렸고 2010년대부터 논의됐던 게 2028년 준공되거나 2030년 준공되면 20년 걸린 거잖아요. 근데 2024년에 얘기해가지고 35년 준공하겠다고 하면은 11년 걸리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냐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또 너무 멀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만큼의 파급력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노선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네네. 너무 이거 강남으로 오라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게 네. 그 부분이 좀 제 비판 포인트가 있는데 네, 이게 해소가 될까요? 이게 뭔가 더 밀집시키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네. 그 현재 GTX 노선의 코어는 결국 서울 그 강남권 지역으로 지금 딱 보면 삼성이에요. 네, 대부분의 그 노선들이 집중되도록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서울 강남이 갖고 있는 일자리 지위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으로 이렇게 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2010년대에 우리가 이 노선을 기획할 때는 그때는 이 정도의 수도권 과밀에 대한 부작용이 뭐 저출산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수도권 과밀화에 그 부작용이 저출산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뭐 작년 하는 레포트도 있고 이제 많은 기관에서 경쟁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긴장을 하면은 여유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더 그 수도권을 거대하게 만드는 정책을 쓰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제 막 그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비용도 사실 문제인데요. 네. 그 비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단 GTX만 38.6조 원을 깔아놨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했던 교통망 개선에 대한 총 비용은 135조 원이나 돼요. 그게 왜냐면은 어저께도 그 여당 야당 둘 다 철도 지하철 지하화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게요. 예. 그 철도 지하화 사업이 이런 사업이야말로 진짜 GTX보다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40m 이하의 대심도에서는 그냥 기계만 쭉 보내면은 그 지하 사업이 가능한데 비교적 근거리 그러니까는 표층부에는 다양한 노선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미 네, 물론 그 밑으로 지하를 파긴 하지만은 그 라인 구간 전체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계측부터 시작해서 할 게 정말 산더미 같이 많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미 있는 거에다가 또 그 밑에 우리가 리모델링이 더 어려운 것처럼 그 새로 짓는 거가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거든요. 철도 도로 지하화 사업에 지금 현재 정부와 여당도 65조 원 정도 배정을 하고 그리고 지방에도 이번에 수도권만 있냐 이러면서 지방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방에도 광역 교통망 깔겠다. 이러면서 또 18조 원 배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135조 원 넘는 이 예산이 나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뭐 지방 광역 철도는 당연히 지방에서 일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도 지방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민간 사업자를 섭외를 해야 되는데 민간 사업자 결국 Q 곱하기 P니까 그 사용자 수와 가격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민재로 돌려서 민간 사업자가 수용이 되려면은 정말
상당한 수준의 그 티켓 값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표된 거는 발표된 건데 현실성이 있냐 이런 비판을 조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크게 막 그 관심이 있진 않지만 정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궁금한 게요. 항상 이런 총선 시즌에 이런 뭔가 공약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게 당연한 거지만 공약을 발표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이런 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로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 들은 지도 오래됐고 네. 예, 계속 이제 뭐 지하화 하겠다 하는데 그냥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가 나중에 없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잘 안 돼서 그냥 바뀌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가능성을 몇 프로라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딱 나올 때 뭐. 네, 그런 게 결국은 사업별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사업성이 있으면은 뭐 지하화든 신규 노선이든 다 가능하고 없으면은 이제 못 하는 거거든요. 하고 싶어도. 네네. 근데 지금 이제 현 정부 여당에서 발표했던 요 그 수도권 교통망 개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맨 처음 나왔던 거는 22년 2월에 그 대통령 선거 전에 그 선거를 앞두고 그 대통령 공약집으로 한번 발표가 된 사안이었어요. 당시에도 D 노선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ABC까지 있는데 D요? 예, GTX D 노선이라고 해서 김포에서부터 서울 범 전체 서울 강남권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강 이남에 있는 거의 모든 서울 지역을 구별로 역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강남으로 연결하는 그런 D 노선을 그러니까 지금 9호선 라인이랑 좀 비슷하게 9호선 라인이랑 비슷하게 그 생각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EF 라인 하겠다 이런 게 공약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2년 동안 어쨌든 업데이트가 없다가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24년에 선거를 앞두고 이제 3개월 정도 앞두고 그 다음에 2기 GTX 사업이라고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확실히 그 선거를 앞둔 그런 표심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게 실제 진행되는 사업들이랑 또 엮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는 또 시행이 되긴 할 것 같거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GTX는 뭐 이런저런 비판이 있지만 A노선, B노선 A노선 막 지어지고 효용이 있다는 식으로 공감대를 얻어간다고 하면은 DF 노선을 건설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일부 저항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만큼의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저께 여당이랑 야당이 둘 다 서로 뭐 지하화하고 탄소 배출 낮추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그 들어가는 돈이 60조 원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고 그거는 신규 교통 라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재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돈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다른 일에도 쓸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도 그 교통망 개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뭐 지하화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냥 선거 전이니까 일단은 그 큰 가이드라인만 뱉잖아요. 근데 항상 실무 단계에 들어가면은 어려움이 많아지니까 네. 그 공약을 발표할 때도 구체성을 좀 더 띄고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부동산 투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예. 이거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이제 강조를 해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 GTX 얘기 나왔을 때 네. 아니면 또 이제 막 지금 F까지 나왔어요. GTX F.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예, 예. GTX가 시장에 그 소위 그 가격 상승의 재료로 이미 20년과 21년에 다 활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GTX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되긴 어렵다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막 평택에 문의 전화가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하루 후에 또 확인해 보면은 그 문의가 매수 문의 전화가 아니라 매도 가능하냐 이제 이 GTX 노선 연장되니까 왜 나 팔 수 있냐 그래서 매도자 문의 전화가 많았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 사실 시장이 지금 굉장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다만 이 신규 사업의 그 완공 연도가 2035년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24년도인데 너무 미리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홍삼이었습니다. 2106님, 7444님 여러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